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이나 공항 같은 데 가면 경찰 제복 입은 분들 자주 보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아는 일반 경찰관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이 특별한 존재, 바로 청원경찰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네, 맞아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일반 경찰관과 구별이 안 가죠. 하지만 사실은요, 소속부터 임무, 그리고 권한까지 완전히 다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공권력과 민간경비,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 아주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공식 명칭은 청원경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청원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나 기업 같은 청원주가 경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우리 시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의 감독과 아래 특정 구역의 경비를 딱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힘과 민간의 필요가 합쳐진 정말 독특한 제도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순서로 청원경찰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배치가 되는지, 그리고 누가 될 수 있는지부터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누가 이들을 감독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까지 하나하나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청원경찰은요, 그냥 사설경비업체 직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으로 신분하고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아무데나 배치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곳들을 보면 정말 면면이 대단하죠. 정부 청사나 공항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은 물론이고 은행, 방송국, 학교, 병원, 정말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곳들입니다. 법에서도 이런 곳들을 중요시설로 딱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심장부를 지키는 최전선에 바로 이 청원경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우리 경비원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하고 전화 한 통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해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청원주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내고요. 그럼 경찰서장이 이걸 검토해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올리는 거죠. 최종 결정은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경찰의 권한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공적인 차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심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결정은 7일 안에 신속하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신청할 때 내는 이 2가지 서류, 경비구역 평면도랑 배치계획서, 이게 사실상 심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제2조에도 명시된 핵심 서류들이죠. 이건 뭐랄까,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작전 지도를 제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몇 명으로 지킬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경찰은 바로 이 계획을 보고 배치가 타당한지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서류 2장의 신청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처럼 모든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배치 승인 도장을 찍는 사람은 바로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무리 민간 기업이 돈을 낸다고 해도 경찰력의 일부를 사용하는 건 결국 공권력의 영역이고 그 통제권은 오롯이 경찰에게 있다는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딱딱한 서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사람 이야기로 한번 넘어져 볼게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청원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청원경찰이 될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인 신체 조건이나 시력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과 신뢰도, 그리고 신체적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죠. 바로 경찰 교육기관에서 받는 2주간의 신임 교육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평범한 민간인에서 준경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기간은 짧지만 아주 강도 높은, 그야말로 정체성을 사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청원경찰이 어떤 존재인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문 잘 지키는 법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형법 같은 법률 지식부터 테러 대응 같은 실전 기술, 심지어 총기 훈련의 체포술까지 배웁니다. 바로 이게 청원경찰이 현장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이유예요. 이 전문적인 교육이 그 권한의 든든한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강도 높은 교육까지 마치면 드디어 현장에 배치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들은 어떤 장비를 쓰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까요? 현장에서 청원경찰은 법으로 딱 정해진 장비를 사용합니다. 제복이나 신발처럼 개인에게 아예 지급되는 급여품이 있고요. 경찰봉이나 수갑처럼 업무를 위해 빌려 쓰는 대여품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여품은 퇴직할 때 반드시 반납해야 해요. 이렇게 장비를 엄격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이들의 임무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이 나올 것 같네요. 과연 청원경찰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원칙이 아니라 아주 엄격한 예외 사항이에요. 청원주가 우리 시설은 정말 총기가 꼭 필요하다는 걸 경찰에 증명하고 대여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빌려온 총기 역시 보관함 상태부터 출납 기록까지 경찰의 불시 점검을 받아요. 이건 사실상 경찰의 무기고를 잠깐 빌려 쓰는 것과 같을 정도로 철저한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도 따르겠죠? 그럼 청원경찰의 근무 규율이나 징계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청원경찰 제도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바로 이중적 신분이 드러납니다. 월급은 청원주에게서 받으니까 근로자 신분이지만요.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그 중간만큼은 공무원의 책임을 져야 해요. 특히 뇌물수수 같은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때는 형법상 완전한 공무원으로 취급돼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신분은 민간인, 책임은 공무원. 정말 독특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견책이나 감봉 같은 가벼운 징계부터 파면까지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경찰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윤리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고요. 바로 이게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독특한 청원경찰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법조항 하나에 청원경찰 제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러니까 활동 범위는 철저하게 제한되지만 바로 그 제한된 구역 안에서는 경찰관과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거죠. 좁고 깊게. 이게 바로 청원경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이나 기관은 민간의 비용으로 경찰 수준의 높은 보안 서비스를 얻을 수 있고요. 국가는 세금을 아껴서 한정된 경찰 인력을 더 시급한 민생 치안이나 범죄 수사에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요. 민간의 필요와 공공의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아주 현명한 해법인 셈이죠.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안전을 지키는 방법도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이제 공권력과 민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청원경찰 제도처럼 공공의 힘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미래의 치안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